검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이 오늘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보이콧에도 예정대로 연설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자금 사용처 추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강원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기피 현상으로 건설 현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채권시장 안정펀드 집행 첫날 기업 자금 수백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담보 가치를 조작해 대규모의 대출 실적을 올린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대출 가능 한도를 높이려고 담보가 되는 화물차 가격을 포토샵으로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시 수넥 전 재무장관이 영국 차기 총리로 결정됐습니다. 인도계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영국 역사상 첫 비백인 총리이자 210년 만에 최연소 총리직에 오르게 됐습니다. 미국이 북한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며 동맹과 긴밀하게 도발 행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제안은 유효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일 뜻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확정한 중국이 외교 분야의 강성 인사들을 발탁해 미국 등 서방과 우리나라를 향한 공세적인 외교가 예상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새 지도부가 출범한 것과 관련해 정상 축전 문제를 포함한 관련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는 등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아지며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일부 내륙과 산간지방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해 민주당 중앙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주 한 차례 무산된 이후 닷새 만인데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월요일 아침 서울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중앙당사. 잠겨있던 출입문이 열리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이 우르르 밀고 들어옵니다. 지난 19일 한 차례 압수수색 시도가 불발된 지 닷새 만에 다시 당사 8층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불법 수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의 혐의 사실과 민주연구원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검찰이 기습적으로 영장 집행에 나섰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사를 들어오면서 정상적으로 압수수색을 나왔다고 고지하지 않았고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출근하는 직원들 틈에 끼어서 기습적으로 직접 당사를 찾은 이재명 대표는 감정에 북받쳐 오른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이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내 이어지던 양측의 대치는 오후에 김 부원장의 변호인 입회 아래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여당은 공세의 고삐를 더 조였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검찰은 압수수색에 나선 건데 민주당은 정당한 법 집행마저 정략적 의도로 막아섰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의 길을 민주당은 더 이상 막아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에 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힘을 보탰습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건 던지는 것은 범죄의 영역입니다.
검찰과 여당의 반박에도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격앙된 감정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까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오늘 국회에서는 또다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내년도 나라 살림 예산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어떤 조건이 붙는다는 건 헌정사상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또 국회법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되어 있는 국회법의 규정, 그리고 여야 합의로 25일로 일정이 정해졌는데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서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에서 진행되는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본회의장에서 직접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고위 전략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복수의 회의 참석자들이 YTN과의 통화에서 전했습니다. 대신 당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 입구에서 야당 탄압 등의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의혹 등을 겨냥해 조여들어오는 검찰 수사에 민주당도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의혹을 빼고라도 대장동 사건 특검 수사를 추진하자고 거듭 요청했지만 여당은 단번에 일축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부터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출국 금지까지 검찰 수사 포위망이 좁혀 들어오면서 입지가 좁아진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의혹을 제외해도 좋으니 대장동 사건을 특검에 맡기자고 여당에 거듭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주기 부분이 부담스러우면 빼도 좋습니다.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빼고라도 특검을 하자 말씀드리고, 자신이 제안한 특검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박홍근 원내대표는 주가 조작 의혹의 실체가 점점 확실해지고 있다며 김 여사 특검도 여당이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가 이른바 쌍특검 주장과 거리를 두면서까지 자신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정부 검찰에 맡길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물타기이자 이재명 지키기 꼼수라며 특검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을 아무리 외쳐본들 있는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며 이 대표를 향해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력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의 국면을 모면해 보려는 물타기 꼼수에 불과하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것 말고 달리 방법이 없는 민주당은 단일 대우를 강조하면서 내부 단속에 주력하고 있지만 지금은 똘똘 뭉쳐서 맞서야 될 때거든요. 네. 내부 총질은 안 되죠. 그러니까 총구가 외부로 향해야 되는데 이 총구가 엉뚱하게 번지수를 잘못 짚어서 김혜영 전 의원이 SNS에서 단일 대우가 특정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동의할 수 없다며 이 대표를 겨냥하는 등 내부 균열 조짐도 연일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갈수록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특검만으로 이재명 대표 측근들을 둘러싼 의구심을 완전히 지우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다수 의석을 갖고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채권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건설 현장에서 주요 자금줄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이 멈추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소업체를 시작으로 연쇄 부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에 있는 8만 5천 제곱미터 땅입니다. 1,500가구 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시행사가 3,300억 원 규모 PF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시행사에서 이제 금융 PF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시행사에서 딴 데 채무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PF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이자를 내지 못하는 사례가 최근 건설업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대출은 준공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대출이라 부실이 발생하면 자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마트 부천 중동점 인수에 나선 한 시행사는 납부일이 2달 넘게 지나도록 매각잔금 3,430억 원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도 7천억 원 규모 PF 대출을 연장하지 못해 시공사업단이 사업비를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연체 규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드사와 증권사, 보험사의 연체 잔액과 연체율 모두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PF 대출 평균 금리가 지난해 6%에서 올해는 12%로 2배 가까이 치솟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이자를 50억 내야 되는데 100억을 내게 되면 수익에서 50억이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요. 규도가 이미 많이 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작은 것도 아니고 큰 데도 또 나고 있고요. 지금 재벌시장은 이미 지금 7군데, 9군데가 이미 공매 중입니다. 착공 자체가 힘들어지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포함한 분양 사업 자체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시행사나 조합 사업부터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부동산 시장 악화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금리 인상이 수분양자들한테 이제 금융 조달 비용을 높여가지고 분양 의지를 이제 좀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고요. 또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금융 비용이 높아져가지고 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보이는데, 줄도산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시행사, 건설사, 증권사를 대상으로 선별적인 특별금융 지원과 채권 펀드 조성 등 특단의 정부 대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화랑기나 금리가 낮을 때 무리한 PF 대출을 받거나 내준 사례도 많은 만큼 대출 기준을 보수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정부가 자금시장 경색 완화를 위해 수백억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채권시장 안정펀드 집행 첫날인 어제 펀드를 동원해 수백억 원의 기업 자금을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번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표상으로 건설주, 증권주가 반등해 오른 것들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라며 앞으로 여러 계획이 있는 만큼 최소 일주일 정도는 보고 정책의 적절성을 판단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발 유동성 위기로 채권 시장에 파동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서 김진태 강원지사가 거듭 보증 채무 변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생 신청과 디폴트는 완전히 별개라며 강원도는 레고랜드 보증 채무를 갚지 않겠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편성해 채무를 갚겠다며 강원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은 파산이 예정된 상황에서 도민 혈세를 지키기 위한 선제 대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처음으로 설립자인 김범수 센터장과 SK 최태원 회장이 공개적인 장소에 나와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피해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유료와 무료를 구분해 대응하겠다고 표현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류완홍 기자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SKCNC 등 카카오 먹통 사태에 관련된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카카오 김범수 센터장과 네이버 이혜진 GIO 등 증인들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유료 서비스는 약관에 따라 어느 정도 약관 또는 약관 그 이상의 서비스를 지급했거나 그 이상 부분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무료 서비스는 인터넷 무료 서비스상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선례가 없어서 이 부분은 피해 사례를 접수받는 대로 그리고 그 부분이 정리되는 대로 피해 보상안을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점검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이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김 센터장이 이용자들의 피해 보상에 대해 유료와 무료를 구분해 대응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대규모 이용자를 모으고 거기에서 수익 모델을 찾는 것이 카카오의 성장 과정이나 또 김범수 증인의 경영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 가입자 수가 많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국회에 불출석 통보를 했던 SK 최태원 회장은 고발 등 조치를 하겠다는 국회 경고를 받고 뒤늦게 국감장에 출석해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정전 사태에 관련된 많은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따라서 피해를 보신 많은 사용자 여러분 그리고 다른 저희 고객사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는 카카오 먹통 사태가 SK C&C 화재에서 비롯됐다며 최 회장을 상대로 철저한 재발 방지와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새마을금고의 한 본점에서 담보 가치를 조작해 대규모의 대출 실적을 올린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더 많은 대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담보가 되는 화물차 가격을 포토샵으로 높게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조작은 수년 동안 이뤄졌고 중앙회에서 상까지 받았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A 운수회사는 2014년식 14.5톤짜리 화물차를 담보로 서울 명동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엔 비슷한 차량 시세가 7,500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가 감정평가서에 첨부한 해당 사이트 캡처 사진엔 차량 시세가 8,800만 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를 대상으로 한 화물차 담보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14년식 11.5톤 화물차 시세는 6,590만 원인데 감정평가서엔 8,500만 원으로 가격 부문만 다릅니다. 또 다른 화물차 역시 감정 서류 가격이 사이트보다 2천만 원이나 높게 차이납니다. 담보 가치를 깎아도 문제지만 반대로 올린 이유는 뭘까? 새마을금고 화물차 담보대출은 차량 감정액의 60%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담보로 잡힌 차량 감정 평가를 위해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올라온 차량 시세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금고 측이 대출 가능 한도를 높이려고 포토샵이나 그림판으로 사이트 가격을 위조한 겁니다.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있는 시세표를 출력을 하고 그림판으로 옮긴 다음에 금액 부분을 수정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시세를 조작해가지고 대출 한도를 더 많이 지급을 해드렸고요. 결국 새마을금고의 주력 사업인 화물차 담보대출 실적을 높이려고 담보 가치를 허위로 올린 거로 보입니다. 심지어 특정 운수회사나 지인이 원하는 수준으로 대출해주기 위해 감정가를 더 높게 쳐준 일종의 특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금고에서는 대출금이 많이 지급이 돼야 이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익적인 면에서는 더 이익이었습니다. 이 업체한테 조금 더 다른 업체들보다 대출 한도를 좀 더 많이 해서 고객 유지를 했습니다. 이 같은 감정서류 위조는 지난 2, 3년 동안 조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아직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대출만 29건, 모두 30억 원에 달합니다. 감정서류까지 위조해가며 마구잡이로 대출 한도를 높여준 건데 대출금 회수 과정에서 이자 연체 등으로 일부 손실도 발생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런데도 지난 4월 새마을금고 중앙회 측은 명동 본점을 자산 육성 부문 최우수 금고로 선정해 표창장까지 수여했습니다. 중앙회 측은 과다 감정이나 특혜 대출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내부 규정 위반이 적발되면 징계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사문서 위조와 행사는 한 건만 확인돼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의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점점 불붙고 있습니다. 가맹 점주들도 소비자들의 분노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사고 이후 안일한 대응과 반복되는 사고로 비판을 받는 SPC 본사만 점점 고립되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안동준 기자입니다. 손님 없이 텅 빈 매장 가운데 빵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불매운동이 번져 손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판매가 안 되거나 못된 제품들은 저희가 폐기 처리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점주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SPC 계열사 빵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모인 가맹점주협의회는 소비자 분노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이미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생업을 이어가는 가맹점에는 분명한 고통이지만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소비자들의 질타보단 크지 않다는 겁니다. 안전한 일자리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좀 더 본사와 협의를 해서 그러한 국민들한테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감시자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택공장 사고 이후 8일 만에 또 다른 계열사 공장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하면서 불매운동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에는 SPC 불매운동에 동참하자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학생들은 회사 측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저희가 사망자에 대한 추모 문제와 더불어서 익명 경시와 노동권 탄압을 하는 SPC 사측에 대한 규탄의 의미로 이렇게 대자보를 붙이도록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에 대체로 공감한다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사고 이후에도 노동자들을 작업에 투입하고 장례식장에 빵을 보내는 등 SPL 본사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판이 큽니다. 사고 발생 이후에 이제 유가족분들에게 회사 측에 빵을 보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큰 충격을 받아서 되게 뭔가 살 일이 있어도 좀 자제를 한다던가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산다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제 주위도 다 그런 것 같아서. 지난 5년간 SPC 식품 계열사 10곳에서 일하다 다친 사람은 759명에 달합니다. 특히 이번 사망 사고가 난 SPL은 올해 8월 기준으로 벌써 2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21일 SPC 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두고도 진정성 논란이 일면서 소비자들의 외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사회적으로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가 줄지 않아 많은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근로자가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는 건 노동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인데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측면도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9개월가량 됐는데 법이 적용되는 대상에서는 중대재해가 늘고 오히려 적용되지 않는 곳에서는 줄었다며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업 종료와 해고 통보로 논란이 된 푸르밀 노사가 사태 이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사측이 입장을 철회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노조 측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주 전격적인 사업 종료와 정리해고 통보 이후 일주일 만에 노사가 만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중재로 이뤄진 회동에서 회사 측은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주장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일방적 정리해고는 말이 안 된다며 공개 매각을 통해 직원들에게 살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원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직원들이 살 수 있는 고용 승계의 길을 열어준다니 저희들이 충분히 고통 감내하고 동참하겠다는 얘기예요. 푸르밀 노조는 정리해고 통보 이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데 이어 내일 본사 앞에서 조합원 상경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푸르밀에 원유를 납품하는 축산 농민들도 항의 대열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30일까지 전 직원 해고 통보를 했던 회사 측도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측 관계자는 지금 상태라면 퇴직금 정산할 직원도 없고 11월 매출과 재고도 마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절차상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78년 창업해 45년 동안 이어오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고 직원 350명은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내몰리게 된 상황. 조합원들은 회사 측 의도대로 사업 종료가 진행될 경우 합법적 정리해고 선례가 만들어져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게 될 것이라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10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입니다. 논란이 정말 많았습니다. 민주당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은 어떻게 다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들을 이 제목과 사진을 통해서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위에 있는 동아일보 일면 제목을 보면요. 검찰이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했고 이어서 정진상 실장을 출국 금지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야당 말살이라며 반발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 일면에는 김용에 이어 정진상, 이재명을 에워싼 검찰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요. 검찰이 닷새 만에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했고요. 이번에도 민주당은 야당을 말살하려는 것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일처럼 적극적으로 가로막진 않았고요. 그러면서 압수수색은 이루어졌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사용했던 컴퓨터에서 문서 파일 4개 등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은 정진상 실장을 출국 금지했고요. 또 두산건설 등에 대해서도 어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의 공소장에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실장을 공모관계다라고 적시한 바 있는데요. 조만간 정 실장을 불러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 대표를 불러서 조사할 거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망이 점점 좁혀져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제 다음 기사도 첫 기사와 좀 연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검찰이 김용 이 부원장의 아파트 매매 관련된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일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이전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용은 월급이 300만 원인데 여의도로 이사를 갔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느냐라고 말한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검찰 역시도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관계기관으로부터 2010년부터 2018년 김용 부원장의 재산 내역 자료를 넘겨받아서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부원장은 2015년 배우자 명의로 목동 아파트를 샀고요. 2017년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여의도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들였는데요. 이런 전세금을 빼더라도 4억에서 7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장동 일당에게서 흘러나온 돈이 부동산 구입에 쓰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검찰은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김 부원장이 보유한 예금과 또 현금성 재산 변동 내역 등을 분석하면서 부동산 매수에 사용된 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 부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수사에 대해서 거대한 조작의 중심에 서 있다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이제 어제 국감에서는 SPC 관련해서 다양한 그런 질타와 문의들이 쏟아졌습니다. 기사는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네, 일단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SPC 16개 계열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총 75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평균으로 따지자면요, 13.5건 발생한 거였고요. 이 기사에서는 승인되지 않은 사고까지 감안하자면 실제 사고는 이보다 더 많을 거라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몇 가지 원인을 분석해서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2인 1조 근무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은 점을 꼽았습니다.
SPC 그룹 측은 2명이 근무를 하더라도 서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작업을 나눠서 하는 건 진짜 2인 1조가 아니다. 같이 또 동시에 해야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설 투자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도 지적했는데요. 사망 사고가 난 SPL의 경우 올해 안전 예산이 지난해보다 20.4%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주간과 야간 2개 조가 12시간씩 장시간 근무하는 노동 환경에 대한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SPC 그룹 측은 향후 3년 동안 안전관리에 총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밝혔는데요. 근본적으로 안전의식을 높여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당연한 말이지만 안전 제일입니다. 2번, 3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어제 국감에서 또 카카오 관련된 보상금 관련 내용이 또 이슈가 됐습니다. 제목을 좀 보겠습니다. 카카오 먹통 보상금이 4,260원이다. 그리고 뿔난 대리기사들이라는 내용인데요. 내용 전해주시죠. 네, 대리기사들 중에 매달 22,000원씩 내고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먹통 사태로 한 90시간 가까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피해를 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카카오 측은 6일치 상당의 멤버십 이용료 4,260원을 포인트로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리운전기사 단체들은 현실성 있는 보상안을 마련하라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했습니다. 단체 측이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결과를 보면요. 네.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이를 배정받지 못해서 결국은 소득을 얻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대다수였고 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인당 17만 8천 원 정도의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요. 카카오 유료 서비스에 가입한 택시 기사들에게도 6일치 상당의 멤버십 이용료인 7,550원을 포인트로 보상 지급하겠다는 방침이 나왔는데 네. 택시 업계 역시도 마찬가지 수십만 원의 피해를 봤는데 보상 금액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카카오 측은 추가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제 4,260원과 17만 8천 원은 차이가 상당히 좀 큰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보상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네, 중국 소식인데요. 이 시진핑 3기가 출범을 하고 정말 다양한 분석과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들은 이 내용 어떻게 다루죠? 네, 이번 기사는요. 시진핑 주석이 앞으로 견제 세력이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됐지만 그로 인해서 정치적 위험성과 불확실성도 커졌다는 평가를 싣고 있었습니다. 네. 가장 급한 건 흉흉해진 민심을 다독거리는 거라고 했는데요. 이 흉흉해진 민심은 이번 당대회 기간 확산한 벽보 시위와 또 화장실 낙서 시위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봉쇄가 아닌 자유가 필요하다, 선거권을 요구한다, 이런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다가 체포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보통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서 화장실 안에서 낙서를 하면서 동참했다고 합니다. 네. 이 동참한 한 대학생은 낙서를 할 때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해방감을 느꼈다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기사에서는 당장 사회적 반발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길게 보았을 때 시 주석의 장기 집권 기반을 흔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중국이 앞으로 원로, 계파, 후계자가 없는 산무 정치 시대를 맞으면서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시 주석의 결정으로 중국은 물론 세계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고 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공원에서 마약에 취해 지나가는 어르신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마약을 투약한 뒤 벌이는 2차 범죄는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책은 무엇일지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던 어르신을 느닷없이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는 남성. 쓰러져 버린 어르신에게 옆에 있는 경계석을 들어 내리찍고 도망칩니다. 결국 어르신을 숨지게 한 42살 최모 씨는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만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흡입해왔고 범행 역시 환각 상태에서 저질렀는데 범행을 관세음보살이 시켰다는 황당한 해명을 해왔습니다. 더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마약 사범이 늘어가는 상황. 마약에 취해 저지르는 2차 범죄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필로폰을 투약한 40대가 헤어진 애인을 찾아가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하는가 하면 올해 5월에는 마약에 취한 30대가 편의점과 식당에 차로 돌진해 손님들 3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마약을 투약한 환각 상태로 저지르는 2차 강력범죄는 모두 48건, 피해자는 51명에 이릅니다. 마약류들을 투약하면은 신경에 도달해가지고 그 전두엽이라는 뇌세포가 손상되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제2의 범죄로 이어집니다. 전문가들은 마약 단속도 중요하지만 처벌 만능주의보다는 치료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중독자들을 환자로 보고 높은 재범률과 2차 범죄를 줄이기 위해 마약 중독을 전담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마약 사범을 치료하는 센터나 출소한 사범들을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꾸준히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금은방에서 남성 2명이 순금 팔찌 등 귀금속 수천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대낮에 손님인 척 들어와 물건을 살펴보다가 주인이 잠시 고개를 돌린 사이에 귀금속을 들고 도망쳤는데 경찰은 10대 청소년들의 범행으로 보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성훈 기자입니다. 경기 구리시에 있는 금은방에 마스크를 쓴 남성 2명이 들어옵니다. 주인이 꺼내준 순금 20돈짜리 팔찌와 목걸이 등을 번갈아가며 착용해봅니다. 한 명이 순금 팔찌를 찬 채 전화하는 척 나가려다 제지당하기도 합니다. 다시 팔찌와 목걸이를 착용해보며 기회를 노리다 주인이 펜을 꺼내려 잠시 고개를 돌린 순간 진열대 위에 꺼내놓은 귀금속들을 집어들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주인이 서둘러 쫓아나갔지만 이미 멀리 사라진 뒤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아니고 2사람이다 보니까 서로 신경을 분산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물건들로 가져가다 보니까 업장이 좀 무너지기는 했죠. 네, 그래서 신고 자체도 막 벌벌 떨면서 신고를 했던 기억이. 손님인 척 위장한 이들은 불과 10여 분 만에 순금 팔찌와 목걸이 등 귀금속 2,300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이들이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달아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귀금속을 훔친 2명과 도주를 도운 공범 등 10대 청소년 3명 이상이 범행에 가담한 거로 보고 신원을 특정해 뒤를 쫓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대전에서도 10대 청소년들의 대담한 금은방 털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망치로 유리문과 진열장을 부수고 귀금속들을 가방에 쓸어 담은 뒤 밖에서 기다리던 공범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절도범들은 범행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는데 10서너 살밖에 안 된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20대 남성 A씨가 오토바이를 사주겠다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들에게 범행을 사주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귀금속의 경우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데다 최근 1년 새 금값이 10% 이상 오른 만큼 범행의 표적이 될 우려가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나이 상한 기준이 1살 낮아질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나이를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개정안이 담긴 소년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성폭력 범죄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근식의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뒤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김근식의 1차 구속기한은 오늘로 법원 허가를 받아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위 간부가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 경찰대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58살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지하철 7호선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마치 초겨울처럼 쌀쌀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6.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동안에도 17도에 머무르면서 종일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때이른 추위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륙은 쾌청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또 동해안 지역에서는 다소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6.2도, 광주는 5.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밑돌면서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17도, 광주와 대구는 18도가 예상됩니다. 때이른 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고요. 남은 한 주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영동 지방은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중국 당대회가 폐막한 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이 언제든 핵 도발에 나설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차 핵실험에 대비해 한국, 일본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북한 김정은과 조건 없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은 이미 핵실험 준비를 끝낸 북한의 핵 도발 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당대회가 끝나고 미국 중간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과 무관하게 꾸준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Our concern regarding the potential for another North Korean nuclear test, which would be its seventh, has been consistent for some time now.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존 커비 소통관도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핵실험에 대비해 정보 수집 능력과 방위 역량을 높이고 있다며 한국, 일본과의 공조 강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과의 방위 조약은 구두 계약이 아니라며 매우 예외적으로 중요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과 조건 없는 대화는 지금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We remain open to dialogue. We remain open to diplomacy. We recognize that diplomacy and dialogue remains the most effective path.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에도 대화 제한이 유효한지 묻는 질문에는 가정적으로 말하지 않겠다며 외교적 해법이 우선이라는 원론만 재확인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대변인을 통해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이 우려된다며 북한의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이 과거에 북한 정권 교체를 논의했다는 점에 대해선 민간인의 말일 뿐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미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중국이 이번 20차 공산당 대회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과 권력 집중을 확정한 가운데 외교 분야에서도 강성 인물들이 발탁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나 서방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좀 더 공세적인 외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강성훈 기자입니다. 중국은 이번 공산당 20차 대회에서 이른바 외교사령탑을 교체했습니다. 외교 분야 최고위직인 양제츠 정치국 위원의 내년 3월 임기 만료와 은퇴가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대신 왕이 현 외교부장이 미국에 맞서는 중국의 새 외교사령탑에 오를 것이 확실시됩니다. 왕이 부장도 이른바 7상 8하의 관리에 따르면 은퇴 연령을 넘겼지만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시진핑 주석의 임기 동안 대미 강경 외교에 앞장선 공을 인정받은 겁니다. 要求美方要放弃动辄干涉中国内政的这种霸权的行径，这个老毛病应该改一改了。 왕이 부장의 승진으로 공석이 되는 후임 외교부장으로는 친강
현 주미 중국 대사가 유력합니다. 이번에 당 중앙으로 불리는 중앙위원으로 발탁된 친 대사는 대표적인 강성 외교관입니다. 특히 과거 외교부 대변인 시절 미국을 겨냥해 거친 논평을 전담하다시피 했습니다. 今天的香港已经不是1997年的香港了，任何对香港事务的指手画脚、说三道四，都是徒劳的。 이번 당대회 이후 늑대 전사를 뜻하는 이른바 중국의 전랑 외교가 다시 부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 승리라는 시 주석의 목표에 맞춰 공격적 외교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경제를 지렛대로 미중 사이에서 더 분명한 선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를 계기로 중국 최고 지도부가 새로 출범한 것과 관련해 축전 문제를 포함한 관련 사항들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중국의 이번 20차 당 대회와 관련해서 시 주석의 권력 기반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하면서 새 지도부 하에서 중국은 대체로 기존의 정책 노선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세 환경을 감안해 구체적인 정책을 이행해 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리시 수넥 전 재무장관이 영국의 차기 총리로 결정됐습니다. 인도계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영국 내각 역사상 첫 비백인 총리가 됩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의원 내각제 국가로 집권당 대표가 총리가 되는 영국에서 보수당 대표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경쟁자인 보리스 존슨 전 총리와 페니 모돈트 원내대표가 모두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독 후보가 된 수넥 전 재무장관이 보수당 대표와 총리로 결정됐습니다. It is the greatest privilege of my life to be able to serve the party I love and give back to the country I owe so much to. 수넥 총리 내정자는 300여 년에 걸친 영국 내각 역사상 백인이 도맡아온 총리 자리를 과거 대영제국 식민지 혈통의 인도계로서 차지하게 됐습니다. 수넥 내정자는 42살로 1812년 로버트 젠킨슨 총리 이후 최연소 총리 기록도 세우게 됐습니다. 인도 출신 이민 3세인 수넥은 의료인 부모 밑에서 옥스포드와 스탠포드 등 최고 학교를 나왔고 부인은 인도 억만장자의 딸입니다. 전형적인 금수저 출신인 수넥 내정자는 단정한 머리 모양과 딱 맞는 고급 정장 스타일로 헝클어진 머리와 돌발 행동으로 유명한 존슨 전 총리와 비교됩니다. 2015년 하원 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진출한 그는 테리사 메이 내각에서 첫 정부 직책을 맡았고 2020년 2월엔 존슨 내각의 재무장관으로 발탁됐습니다. 수넥 내정자는 먼저 감세안으로 금융시장을 뒤흔든 트러스 총리가 남긴 후유증을 수습해야 합니다. But there is no doubt we face a profound economic challenge. We now need stability and unity, and I will make it my utmost priority to bring our party and our country together. 수넥 총리 내정자는 금명간 찰스 3세 국왕을 아련한 뒤 정식 취임합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 해외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그러니까 거래일 기준이겠죠. 네. 상승세를 이어갔어요. 그렇습니다. 그 뉴욕 3대 지수가 다 올랐는데 네. 사실 뭐 시장에서는 과연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까 이제 좀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고 있는 순간에 사실 이제 뉴욕 증시가 좀 상승을 해서 좀 안도감을 표현했는데 네. 그러한 이유가 이제 어닝 시즌에 대한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차트에 보듯이 이제 다우 지수가 1.34%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도 이제 0.86% 올랐고 S&P 500 지수 대형주 중심이죠. 이게 그 1.19% 올라서 사실 뭐 뉴욕 증시는 좀 안도감을 표현했다. 사실 국채 금리는 올랐는데 오히려 증시는 더 올랐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닝 시즌에 대한 그 기업의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테크주 중심으로 이제 기업 실적이 많이 발표되거든요. 뭐 애플이라든지 MS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마존이라든지.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어떤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두 번째로는 금리 인상 속도 부분에 계속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속도 조절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감에 또 뉴욕 증시가 좀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뭐 조금 전에 보도도 있었는데 경제통인 리시 수넥 전 영국 재무장관이 차기 영국 총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금융인 출신이기도 하고 뭐 대규모 감세안을 비판했었잖아요. 네. 시장 친화적 인물이라고요? 그렇죠. 시장에서는 좀 호응을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시장을 잘 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호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영국 총리 그 42세입니다. 앞으로 이제는 총리가 될 분이. 근데 아마 그 차트에서 그러니까 영상에서 보듯이 네. 자기 관리를 되게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일단은 네. 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시장에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 관리가 너무 철저하다 보니까 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기 관리에 대한 슈트가 뭐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이유가 그만큼 이제 꼼꼼한 성격을 가졌다라고 시장에서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 정도로 이제는 그 자기 관리도 철저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그 인물에 대해서 포지션을 되게 잘한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어떤 포지션, 어떤 브랜딩만 잘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 실력도 좋다라는 게 시장의 이제 호응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안이 나왔을 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현 총리, 그러니까 트러스 총리가 그 사실 감사안을 냈을 때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오히려 본인이 재무장관 때는 증세를 했었거든요. 네. 사실 코로나19를 대비하기 위해서 오히려 증세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법인세 인상을 19%에서 23%로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일종의 소득세죠. 국민보험 이제 분담금을 1.25%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이제 대비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증세를 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인기가 없었어요. 이런 말이. 근데 이제는 지금의 그 트러스 총리가 실패하고 나서 오히려 더 각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맞았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얘기할 정도로 지금 보수당을 재건해야 될 가장 큰 또 숙제를 안고 있는 또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본인은 그렇게 얘기해요. 상식적인 대처주의자다. 그래서 보수당의 기대를 자기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앞으로의 그 지금 시장에서는 재무장관 출신이기 때문에 경제를 잘 알고 그다음에 적절한 그 코로나19 때의 그 적절한 조치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크게 뭐 반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을 보면 세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나서 이 다음에 뭐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조금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실제 그 지금 시장에서 왜 반응을 하고 있느냐 네. 속도 조절에 대한 이슈가요. 일단 언론에서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언론에서 먼저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11월 달에 FOMC에서 0.75% 정도 자이언트 스텝 가고 네. 이제 12월에는 이제 빅 스텝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두 번 다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냐 네. 아니면은 한 번은 빅 스텝이냐라고 했을 때 언론에서 먼저 12월 달에는 뭐 빅 스텝 그러면서 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다. 속도 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서 네. 시장에서 좀 반응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연준위원회 목소리들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는 좀 속도를 좀 늦추는 거야 되지 않느냐. 그런 타이밍이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 이분이 왜 지금 반응을 했냐면 시장에서 메리 데일리 이분이 FOMC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소리 한마당 내도 시장에서는 바로 이제는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준 위원들의 목소리,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 속도를 줄여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제 바로 반응을 했다. 이러면서 사실 지금 뭐 주식 시장에도 어느 정도 호재로 좀 작용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에 이 미국 국채 금리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치로 치솟으면서 뭐 좋지 않은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의 국채 시장 하면은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랬을 텐데 미국 네. 국채 시장의 규모가요 무려 24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는 3경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이제 부실화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뭐 나오다시피 채권 시장의 충격과 혼란 뭐 증폭하기보다는 이를 흡수할 수 있도록 위한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말 들어보면은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부족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신념을 채권 중심으로 장기물이 유동성이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대해서 해결을 하겠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이백, 오히려 이제 되사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에 특히 이제 장기물 중심으로 유동성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오히려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유동성이 왜 부족하냐라고 봤을 때요. 이제는 경기에 대한 그 양적 긴축, 연준의 양적 긴축 부분도 있겠고 무엇보다 미국 국채 금리를 사줬던 아시아 경제가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환율 방어 때문에 국채 오히려 달러를 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대규모 미국 국채를 사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오히려 국채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걸 수요에서 아마도 시장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줄 사람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계속적으로 국채 금리가 장기물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국채에 대한 어떤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불안합니다. 제 개인적도 지금 저번에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채권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계속하고 가고 있어서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지금. 그래서 불안한 모습들. 우리나라 지금 채권 시장도 사실 더 불안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불안한 모습들로 좀 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그 정의성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조지아주에 있는 전기차 공장 착공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 출장을 떠났습니다. 이게 네. 첫 번째 전기차 공장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곳에 백악관 기후보좌관이 지금 참석할 거란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인플레 감축법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좀 오갈 수 있겠죠? 그렇죠. 충분히 이제는 그것 때문에 가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올해 들어와서 6번 가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인플레 감축법 나온 다음에 이후에는 3번 지금 미국 시장에 가는 건데 미국에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느 정도 미국 감축법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사실 뾰족한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제 정치와 맞닥뜨려 있던 부분이다 보니까 쉽게 이제 경제의 아젠다로서 이제 풀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간 선거 끝난 다음에야 이제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고 네. 사실 이번에 가는 것도 이제 조지아주에 있는 전기차 공장에 대한 착공식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이유로 인해서 이제는 정치계와 여러 가지 접촉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대차가 갖고 있는 숙제들 굉장히 좀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매출액이 크게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사실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가 현재 이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많이 줄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현대차가 그 테슬라 이후에 사실 현대차가 전기차 미국 북미 시장에서 2위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점점점 지금 매출액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줄고 있는 부분이 차트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현대차의 그 전기차 미국 북미 시장에서 판매율이 계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현대차 입장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어제 과방위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김범수 그 센터장이죠.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센터장이 먹통 사태 이후 처음으로 나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최태원 회장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는데 뒤늦게 나왔었죠. 네. 사실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분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이건 지금 국회를 무시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갑자기 너무 집중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오후에 이제 출석을 해서 이제 국감에 참여를 했고요. 사실 지금 의외였던 게 김범수 이제는 센터장이 나왔다는 거 네. 굉장히 의외였어요. 사실 제 입장에서 왜냐하면 워낙 그 은둔의 경영자이시도 하고 사실 언론 노출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이 아니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국감에서 출석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카카오 사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카카오 사태를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어떤 의지의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쉬운 거는 이제는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그게 크게 나오진 않았다. 그러니까 유로 회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약관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보상액이 이용액에 대한 한계 부분, 그러니까 이용액 부분만 어느 정도 보상해주는 방안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실망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근데 무료 이용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뾰족한 보상안에 대한 얘기가 없었거든요. 원론적인 입장에서 보상안도 거론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 그거에 대한 뾰족한 어떤 대책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무료 이용 서비스에 대한 보상안이 나왔던 게 전례가 없거든요. 네. 그 정도로 사실 시장에서도 큰 기대는 안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소상공인 연합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단체를 구성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런 기관과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무료 서비스 돼도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어떤 원론적인 입장을 좀 취했다. 그래서 어제 김범수 의장이 나와서 얘기했던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고, 저는 좀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뭐 사태에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야기하겠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도 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죠. PF 네. 시장이 아주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데요. PF 대출을 받지 못해서 지금 건설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거나 이미 거의 중단 사태에 간 그런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한 달 전부터 네. 건설업계 그 시행사분 만나보면은 PF가 좀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 계속적으로 나왔어요, 시장에서.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레고 사태가 터진 거죠.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이게 또 언론에서 이제 각광을 받았는데, 시장에서는 이미 이게 PF 대출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뭐냐면 시행사 입장에는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대규모 개발입니다. 이게 소규모 개발이 아니거든요. PF 대출을 받은 거는. 그럼 대규모 개발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일단 이것에서 빚을 질 수밖에 없고요. 대부분 이제는 자산담보에서 어음을 발행하게 돼요. 네. 이번에 이제 레고랜드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 담보로 해서 어음을 발행하게 돼서 그 어음을 이제 증권사에서 유동화시켜서 이제 투자 상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PF 대출을 해도 받아줄 데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를 이제 어음을 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유동성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제 사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개발은 들어갔고, 아니면 개발 들어가기 전이라도 돈이 없다 보니까 개발 자체가 안 되고 개발 들어간 것도 멈추게 되는.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가 둔촌주공 케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이슈가.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대주단 입장에서는 7천억 원 정도의 차환을 했어야 돼요. 한마디로 이제는 돈을 이제 금리가 싼 쪽으로 돌리려고 했는데, 그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는 PF 대출로 해서 7천억 원 정도로 차환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받아주질 못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네. 그럼 결국에는 건설사 입장에서 그거를 다 7천억 원을 내놔야 되거든요, 일단.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건설사가 부실화될 이유는 특별히 한 건설사 빼고는 지금 시장에서는 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 지금 시장에서도 만약에 못 받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PF 대출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 만약에 건설사 무너진다, 네. 그럼 줄도산입니다,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 PF 대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으면 뭐 금융당국의 그 부동산 PF 대출 뭐 규제를 좀 완화하는 게 해결 방안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금융당국도 급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레고랜드 사태가 이제 딱 터지고 나서 이제 채권 시장에서 이제는 뭐 말 그대로 지방 정부가 보증 담보한 뭐 채권도 지금 부실화된 마당에 뭐 말 그대로 이제는 일반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 회사채 같은 부분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다 보이콧합니다. 뭐 말 그대로 채권을 안 살려고 하는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죽 급했으면 이제는 금융당국이 휴일인 일요일 날 모여서 금융수장들이 모여서 이거에 대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PF 대출에 대한 안정화 방안도 나왔다는 거죠. 네.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PF 대출을 하기 위해서 채권을 이제 담보를 해서, 그러니까 부동산을 담보해서 채권 발행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지급 보증 확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면 시장의 어떤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는 PF 대출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그를 유동화시켜서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3조 원 이상을 이제는 시장에 투입을 하게 돼, 유동성을, 이런 얘기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시장에서 가장 요구했던 것이 이제 채권 시장의 안정화 방안인데, 이것이 오늘, 그러니까 어제부터였죠. 어제부터 계속적으로 유동성이 지금 공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건설사 주가가 이제 오른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는 어느 정도 지표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시장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좀 요구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국내외로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사실 뭐 신용대출 이자도 좀 올라간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PF 대출 금리를 보면 신용융자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원래 이렇게 좀 높습니까? PF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 이 정도로 이제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12%, 14% 정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PF 대출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금리가 좀 높은 편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대규모 자금이 끌어들어야 되고 무엇보다 부실화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금리 자체가 좀 높습니다. 네. 다만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워낙 부동산 경기가 좋았다 보니까 PF 대출을 통해서 증권사들도 많이 이윤을 벌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연체 잔액 추이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 특히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같은 경우가 지금 연체 잔액 추이가 크게 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이 쌀 때 많이 대출해주고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돈을 끌어왔는데 이제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위축이 되다 보니까 연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연체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트에 보듯이 연체율이 크게 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아파트 값이 하락세를 좀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분양률도 좀 많이 낮잖아요. 네. 수도권에 거의 30%대 계약률인 아파트도 그 보도에서 본 것 같은데 네. 이러다 만약에 미분양까지 이어지면 그러니까 건설사에 돈을 준 어떤 캐피털이나 네. 저축은행 이런 부분도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분양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죽하면은 이번에 시장 처음으로 이제 수도권에서 미분양에 대한 조치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지방 부동산은 미분양 때문에 가장 큰 문제고요. 특히 대구 지역의 아파트들은 미분양 때문에 지금 건설사가 거의 90%가 무너졌다는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도 미분양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팔려야지만 자금이 회수가 되는데 네. 사실 미분양 사태로 인해서 PF 대출이 더 부실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이번에 레고랜드 사태 근원적인 이유는요. 레고랜드에 있는 다양한 그 시설들, 산업시설들이 분양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돈이 안 돌다 보니까 이 유동화 증권이 이제 막힌 부분이 있거든요. 부실화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 자체가 풀리지 않는 한 사실 이게 건설사에 대한 이슈들은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나오고 있는 게 조만간 아마 분명히 미분양에 대한 어떤 대책이 아마 국토부에서 나올 것이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제가 봐도 아마 미분양 사태에 대한 어느 정도 뭐 세금 완화 부분이 아마 시장에서 아마 던지지 않을까 장국에서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덧붙이자면 이런 식으로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권까지도 좀 위험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럼요. 질문이거든요. 순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주잖아요. 일단 PF 대출이 부실해집니다. 그럼 PF 대출이 부실해진 이유가 부동산의 건설회사들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건설회사 무너지면 당연히 돈을 못 갚으니까 은행권이 부실해지고요. 은행권이 부실해지면 당연히 이제 가장 먼저 생기는 게 가계부채가 먼저 폭탄이 터집니다. 그 가계부채의 중심은 바로 부동산 대출이거든요. 네. 그럼 가게들도 부동산 대출에 대한 이슈 때문에 또 거품이 터지게 되고 이게 줄줄이 도미노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계속적으로 좀 불안하다 했던 게 채권 시장이 이렇게 불안해지면은 네. 이게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경제당국도 아마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데 이번 채권 사건 때문에 사실 지금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하는 현상으로 지금 가지 않을까 해서 지금 하는 금통위도 지금 딜레마에 좀 빠지지 않은 상태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항공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로 필리핀 세부 막탄 공항이 폐쇄되면서 발이 묶였던 제주항공 2406편이 어젯밤 11시 반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제주항공은 기존 승객 177명 가운데 다른 이동수단으로 입국한 승객을 제외한 170명이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631편 사고 여파로 하나뿐인 활주로가 폐쇄되며 제주항공 2406편은 19시간 넘게 현지에서 대기한 끝에 필리핀 항공당국이 짧은 거리에도 이륙할 수 있는 작은 기체의 항공기 운항을 임시 허가해 우리 시각으로 어제 저녁 7시 20분쯤 현지를 출발했습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 24일 크렘린궁에 이어 국방부와 외교부가 일제히 나서서 우크라이나가 더티밤을 쓸 수 있다는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로이터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군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의 전화회의에서 러시아가 전달한 정보를 서방이 불신한다고 해서 더티밤의 위협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더티밤은 재래식 폭탄에 방사성 물질을 채운 방사능 무기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전날 미국, 영국, 프랑스, 튀르키예 국방장관과의 연쇄 통화 중 우크라이나가 이를 전장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교인 세계평화통일가족연합과 접점이 확인돼서 야권으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아온 야마기와 다이시로 일본 경제재생 담당상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야마기와 경제재생상은 어제 저녁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면담을 한 뒤 취재진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야마기와 경제재생상은 가정연합이 주최한 모임에서 한학자 가정연합 총재와 함께 촬영한 사진 등이 언론을 통해서 드러났으나 기억에 없다며 가정연합과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사퇴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기업 연구자의 절반 정도가 자신의 사회적 평판이 대학 교수나 정부 연구소의 연구원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기술 전쟁의 천병인 기업 연구자들의 사기를 높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두 기자입니다. 반도체는 갈수록 작고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같은 면적에 얼마나 많은 층을 쌓을 수 있는지가 경쟁의 핵심. 국내에서 개발된 238단 4D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이 경쟁에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자사 경쟁력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기술 혁신을 통해서 계속 1등 우위 전략을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틈새 국산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리의 금속 소재 연료 탱크를 탄소 복합 소재로 바꿔 중량을 30에서 40%가량 줄였습니다. 항공기 좌석도 기술력을 인증받은 기업에서만 만들고 수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제품을 만들어내고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저희가 모색을 하는 것이. 심화하는 기술 패권 시대, 기업 연구자들은 마치 전쟁과도 같은 경쟁의 최전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 연구자의 70%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지만 사회적인 평판은 낮다고 생각하는 연구자가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산업계 연구자의 사기 신작을 위해 도입된 것이 기술 개발인의 날.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소 위주의 정부 재정 기념일이 과학의 날이라면 기업부설 연구소가 처음 도입된 1981년 10월 24일을 기념해 기술 개발인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인정을 받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무언가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곧 기술개발인의 어떤 동기유발을 시키지 않을까. 기업연구소는 국내 연구개발 투자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자는 44만 명에 달합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한국 시리즈 진출팀을 가리는 플레이오프 첫 경기에서 정규리그 2위 LG가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키움은 실책 4개를 쏟아내는 등 수비 집중력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자멸했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블 플레이로 이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서 2루수 김혜성이 송구 실수를 범하며 뼈아픈 선취점을 헌납합니다. 높이 뜬 타구를 자신이 잡겠다고 줄곧 사인을 보내던 유격수 김희집은 공을 어이없이 놓치고 이 공을 잡아 홈으로 던진 이정우의 송구는 크게 벗어나며 주자 2명이 모두 홈을 밟습니다. 경기 초반 실책 3개가 쏟아지며 주지 않아도 될 점수 3개를 헌납한 겁니다. 푸이그의 2점 홈런으로 추격의 고삐를 당긴 것도 잠시. 이번에는 1루수 김태진의 홈 송구가 벗어나며 다시 점수차는 벌어졌습니다. 야수 선택으로 기록됐지만 실책이나 다름없는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실책 한두 개가 승부를 가를 수도 있는 단기전에서 키움은 수비 집중력이 완전히 무너지며 힘없이 자멸했습니다. LG는 키움이 한 점을 더 따라붙은 8회부터 정우영과 고우석 철벽 불펜을 가동하며 더 이상의 실점을 막고 석점차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이렇게 긴장감 있는 경기가 오랜만이어서 좀 나름 걱정도 하고 선수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는데 기분 좋게 승리해서 마감해가지고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주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경기에 나선 LG는 가장 중요한 1차전을 가져가며 한국 시리즈 진출을 향한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지금까지 오전 3선승제로 치러진 31번의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을 이긴 팀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건 25번입니다. 확률은 80.6%입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LG가 한국 시리즈로 향하는 첫 관문에서 기세를 제압한 가운데 오늘 저녁 열리는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는 LG의 플러크와 키움의 요키시가 선발 맞대결을 펼칩니다.
LG 플러코는 15승 5패로 다승 2위, 평균 자책점 2.39로 3위에 오르며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습니다. 키움을 상대로도 4경기 연속 등판해 평균 자책점 1.82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맞서는 요키시는 4년째 키움의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는 키움이 가장 믿을 만한 선발 투수입니다. 오늘 아침도 가을보다는 초겨울 풍경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6.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고요. 전북 장수의 경우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도 종일 쌀쌀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아침까지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6.3도, 대전 2.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높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17도, 광주와 대구 18도가 예상됩니다. 때이른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내일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한 주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영동 지방은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